게으른 거하고 번아웃하고는 약간 디멘전이 다르죠, 사실은. 그것도 이제 단계가 몇 개 있습니다. 네. 게으름의 단계가 네네. 첫 번째는 일을 야 이거 좀 해봐 라고 싶으면 일단 네. 싫어. 야, 뭐 하라 그러면 일단 싫은 마음이 먼저 생겼어. 네. 그런 거를 정신과 의사들은 일단 감정적인 게으름이라고 해요. 일단 하기 싫어. 두 번째는요. 네. 뭔가를 하려면 그래 그냥 싫지만 뭐 과장이 하래니까 대표가 하래니까는 준비해야지 뭐. 네. 일단 하기 싫어. 싫죠. 네. 감정적인 게으름이에요. 근데 하재니까 일단 해. 그러면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계획을 못 짜요. 모르니까. 이건 정신적인 게으름인 거예요. 몰라도 찾아보면 할 수 있잖아요. 정신적인 게으름. 이렇게 근데 계획까지는 짰어. 네. 계획까지는 짰는데 우리 시험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수능이랑 학력고사 준비할 때 계획표 화려하잖아요. 네네. 막판까지 몸이 안 움직이죠. 그렇죠. 네. 벼랑 끝에 몰릴 때까지. 그걸 이제 행위적인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게으름은 아예 게으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거다. 네. 근데 이제 번아웃은요. 네. 사전적인 정의상 내가 뭔가를 하기로 결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죽어라 노력을 하다가 신체적, 정신적인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기 싫어지는 거. 기본적으로 일 안 한 사람은 번아웃이 될 수가 없죠. 앞에 뭔가를 해서 하기 싫어지면은 번아웃이고 그러니까 하기도 전에 하기 싫은 거는 그렇죠. 게으름이고. 맞습니다. 그냥 안 하는 거다. 네. 그게 그러면 왜 게으름이냐. 그거는 뭐 심플합니다. 동네 엄마들 아니면 저 대치동에 사는 돼지 엄마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인데 지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너 왜 그거 하는데? 왜 공부하는데? 아니면 왜 그 일을 하는데? 라는 거에 대한 명확함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마치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아서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하지만 밑에서 그냥 노만 젓거나 방향타만 잡는 사람은 목적을 얘기 안 해주면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왜 15도 돌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짜증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콜럼버스가 이건 내가 저쪽 인도를 찾아서 거기서 후투를 싸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거를 미리 얘기를 해놨으면 참을 수가 있죠. 게으른 사람들은 그게 불명확한 분들이에요. 일을 하려면 계획을 짜려면 공부를 하려면 내가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혹자는 걸 결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명확지 않으면 게으름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타고나기를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1960년대, 70년대에 미국의 이민자들이 몰려들 때 그때 논문들을 보면 특정 남쪽 나라의 어떤 나라 출신들은 특별히 게으르다. 특별히 말 많고 시끄럽고 일은 못한다. 상상되는 나라들 몇 개 있잖아요.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이었을 텐데 그런 논문들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 이후에 그걸 검증을 했죠. 실제로 그런가? 실제로 타고나기를 좀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김남당 씨는 게으르세요? 저는 좀 약간 게으른 것 같은데. 저도 되게 게으르거든요. 저랑 그 카톡으로 연결된 분은 아시겠지만 제 푸사가 코알라예요. 제 인생의 제 데몬이라 그러면 저를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제 데몬이 코알라거든요. 할 일이 안 정해지면 저는 주로 한 손에 책이나 그 패드 하나, 한쪽에 리모컨 하나 들고 주로 소파에 누워서 되도록이면 편한 목장으로 누워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오래 가면 게으른 거죠. 저 약간 게으름과 번아웃이 되게 섞여 있는 것 같네요. 왜냐면 하기 전에는 저거를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까 감정적 게으름.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뭐 요새야 우리 너무 바빠지신 우리 대표님께서야 게으름 피울 시간이 별로 없겠지만 일정이 꽉 차 있던데 아까 보니까 한 덩어리의 일을 딱 끝나고 저처럼 이제 책 쓰고 강의하고 이제 이러는 사람들은 방학 기간도 있고 휴가 기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 조금 텀이 있어요. 내가 새로운 계획을 잡지 않으면 뭐 강의야 내가 좀 홀드하면 되니까 그런 기간에 한 덩어리의 일을 끝내놓고 이제 좀 쉬자. 왜냐하면 이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건 뭐가 좀 차야 이렇게 쏟아낼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동안에 책도 보고 쉬고 몸도 좀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시간을 저는 게으름의 시간으로 쓰거든요. 네네네. 이건 정상적인 게으름이에요. 필요한 게으름이기도 네. 하고. 번아웃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번아웃이 된 분들은요. 네. 그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아마 있을 테고 일을 하다가 죽어라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앞을 향해서 열심히 그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다가 네네. 어느 순간 그 일에 대한 냉소를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 네. 이게 뭔데 이 네. 일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라는 네. 걸 느껴요. 이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오는 거죠. 현타. 네. 현실에 대한 자각이 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고 나면 어떻게 일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일이 아무래도 그냥 내가 이거 왜 하는지 감정적으로 그죠. 메말라져요. 그 다음에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네. 일이 안 돼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말하면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심드렁해지는 거죠. 냉소적이 되고 감정적으로 메마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이 잘 될 수가 없죠. 네. 이걸 이제 단어로 표현하면 직무 효능성이 떨어지는 건데 회사에서 요새 번아웃 관리하느라고 모든 부서에서 난리잖아요. 네네네. 뭐 어느 그 게임 회사 중에 큰 회사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는 보니까 그 회사 안에 그 전체 직원들의 감정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꼭 왜 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직원이 번아웃 될까 봐? 아니죠. 네. 아까 말한 세 가지 중에 하나, 직무 효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번아웃이 되면 당장 저분 번아웃 돼 보세요. 네. 일이 안 될 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PD님이 네. 번아웃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번아웃 안 되게 네. 뭐 이렇게 꼬시기도 하고 네. 맛있는 것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는 걸 하는 거잖아요. 저 소세지도 사드리고. 네. 소세지 좋아하는구나. 네. 근데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냉소적인 것과 감정 메마름 외에 직무 효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자기 효능감은요. 네. 우리 맨날 말로 얘기하는 소위 말 자존감 중에 한 요소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 네. 네. 셀프 이피커시라고 이제 네네. 얘기를 하는데 누가 무슨 얘기야? 나 상처 입었어. 나 자존감 떨어졌어. 맨날 네. 그러는데 네네. 자존감은 크게 세 가지로 이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자기 효능감. 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 안정감. 자기 안정감. 자기 안정감은 네. 누가 뭐래던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 제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뭔데 나를 디스해. 직장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도 내 마음을 꿋꿋이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자기 안정감이에요. 자기 안정감. 그다음 마지막이 자기 조절감. 자기 조절감.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분노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울증의 나락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 세 가지 자기 효능감, 자기 안정감, 자기 조절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면 바깥에 사람이 보면 당연히 일이 안 되고 게을러 보이겠죠. 네. 게을러 보이거나 능력 없어 보이는 거니까 당연히 불러서 일을 같이 하자 그러거나 이 일을 맡길 생각 안 할 거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자신감이 점점 더 떨어지니까 그렇게 계속 떨어지면 소위 말하는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는 내가 일을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느끼는 건가요? 네, 뭐 쉽게 말하면 자기 효능감은 내가 뭔가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기 효능감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었어라는 자신감 플러스 내가 앞으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과거의 일에 대한 자신감은 다른 말로 자부심이겠죠. 나 이런 일 했었어. 혹 우리 신사임당께서도 어디 가서 방송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방송계 분들이 방송계 얘기 한참 하면은 나도 옛날에 방송계에 있었어라고 그때 얘기하더만. 그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거든요. 나름 그때 열심히 했었다는. 그게 과거에 내가 일을 했다는 거는 내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백데이터거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 두 가지가 자기 효능감의 그 기본이에요. 정말 중요하네요, 이게. 내가 해온 것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내가 해온 게 의미 없게 느껴지고, 내가 할 것이 못할 거라고 생각되면은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서 번아웃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에 보면은 그 2차 대전 장군 중에 명장으로 소문난 장군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패전국 장군이지만 롬멜 장군이 굉장히 명장으로 소문났었다고 그래요. 저는 군사학을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롬멜 장군이 용병술에 능했는데 이 사람이 신병을 받으면 처음에 그 어려운 전투엔 절대 안 내보냈대요. 쉬운 전투, 이길 수 있는 전투, 그러니까 압도적인 전투에만 몇 번 내보내서 그럼 승리를 맛볼 거 아니에요. 그 승리를 몇 번 맛보게 하고 용기 100배 했을 때 그때 이제 큰 전투들에 투입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걸 도용해서 심리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뭔가 큰 일을 도전을 하려면 처음부터 큰 걸 도전하지 말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하건 아니면 무슨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건 간에 내가 감당해낼 수 있고 내 능력이 100%인데 한 90%만 해낼 수 있는 일부터 몇 번 해보고 거기서 그런 경험이 축적이 되면 조금 더 어려운 일, 조금 더 규모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자기 효능감의 근원인 거예요. 이거는 번아웃을 예방하는 것이고 이미 빠졌어요. 그런 경우에 벗어나는 방법 있을까요? 번아웃이 왜 됐나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번아웃의 원인이 되게 뭐가 있을까요? 한 40대 남자라고 치고 아니면 30대 원인? 남자라고 치면 너무 그러니까 내 능력보다 너무 과중한 업무량.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번아웃이 오죠. 병원에 오시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몸 컨디션부터 봐요. 몸 컨디션? 체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그 40대, 50대 갱년기 우울증 분들도 오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 오면 그 전보다 사실은 일은 덜해. 30대, 20대 때 일을 더 많이 했어. 뭐 남편 도와서 식당 일도 하고, 뭐 남편 공장에 가서 지게차 운전도 하고. 그때는 그걸 내가 견뎠어요. 왜? 체력이 되니까. 근데 40살 넘어가고 50대 가까이 되니까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일도 힘들고 잠도 부족해지고 어느 날 무릎 꿇고 앉아서 출근하겠다고 신발끈 묶는 남편 뒤통수만 봐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체력이 떨어져서 이제 번아웃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체력부터 먼저 따져야 돼요. 젊은 사람 중에도 처음에 20대 때는 3일 밤새고 뭐 이틀 연달아서 술 먹고 그러면서 일을 해도 뭐 주말에 좀 몰아자면 다 회복이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게 안 됩니다. 아무리 내 몸이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게 체력 관리를 규칙적으로 안 하면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체력이 충분하면 웬만한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체력이 좋은 분들이 왜 얼마 전에 신문에서 제가 한 명 봤는데 뭐 야구 선수였는데 고3 때까지 야구를 했는데 그 프로의 지명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아서 고3 1년 동안 재수를 1년 더 해가지고 뭐 서울대를 갔다 뭐 이런 사람이 하나 신문에 났더라고요. 계속 야구하다가 1년 만에 서울대 무슨 사회체육학과인가를 갔어요. 체육학과긴 한데 이 같은 체육학과긴 해도 서울대 체육학과는 성적을 많이 보거든요. 그럼 공부를 죽어라 했단 얘기지. 근데 아시겠지만 운동부 전문으로 하는 우리나라 운동은 엘리트 운동이라서 사실은 공부 거의 안 하거든요. 안 하죠. 거의 자죠. 그러니까. 그럼 1년 동안 정말 센 기초부터 죽어라 열심히 했단 얘기거든요. 아마 내가 보기엔 거의 안 잤을 거야, 그 친구. 체력이 기본이 되니까 그걸 1년 동안 재수까지 했다니까 1년 넘게 그걸 버텨낼 수 있었던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굉장히 싫어하는 캐릭터예요. 이제 코알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냥 유전자상 제 부모님이 축구 선수였고, 뭐 전문 선수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축구 선수였고 가족들이 다 체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체력 좋은 걸 유전자를 받아서 체력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서 저는 그 덕에 이제 그 생활체육 그냥 걷는 운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담보가 되면 체력적인 게 관리가 되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일의 목적?
제 아들놈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지만 네네. 이거 안 보길 바라는데 네. 중학교 1학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착한 아들이에요. 지금 공부도 잘했어요. 네네. 잘했는데 너무 착하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잔소리는 많이 안 하지만 제가 말할 땐 또 단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어느 날 야 저기 가서 저쪽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0m 떨어진 야 저쪽에 가서 거기 내가 그 갖다 놓은 너랑 나랑 같이 쓸 그 캠프용 부삽이 있으니까 그거 좀 가져와 라고 했는데 저기 가서 이거 가져와 그랬더니 아 네 그리고 뛰어갔어요. 어디로? 제가 손가락질한 반대쪽으로. 왜 그랬을까요? 저기 가서 얘기만 듣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뒤에 얘기를 들었어야지. 왜 뛰어가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요새도 제 아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놀려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공부 열심히 하기 전에 너 그 공부 왜 하는지부터 생각하고 해라. 무작정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 지치고 그 다음부터 그냥 현타 온다.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의 목적이란 체력이라는 건 이제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의 목적이라는 건 팀 프로젝트나 이런 경우에는 내가 목적을 잘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팀 프로젝트라고 해도 이 팀 프로젝트를 잡을 때 조각남 목적을 이제 팀으로 주지만 그 큰 목적을 말단 팀원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어저께 저희가 그 여러 한 6개 학교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큰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그 쫓아왔던 젊은 선생님 한 분이 다른 선생님을 쫓아왔는데 그동안 조그만 팀에 대한 프로젝트 얘기만 듣다가 도대체 이걸 왜 하지? 왜 쥐들을 키워서 쥐가 사료를 먹고 나서 그 대변의 유전자 분석을 왜 한대? 그리고 계속 그것만 이제 계속 고민하다가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우리나라의 그 요새 그 유산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아주 큰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아, 그러면 해야지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개인별로 내가 아무리 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이 신사임당 TV를 키우기 위해서 여기서 다 같이 일을 하지만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내 개인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이 조직의 발전과 더불어서 내 개인한테는 이게 뭐가 좋은데 라는 게 명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번아웃 때는 세 번째,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건데 아까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너무 큰 거를 목적으로 성공 한 번 없이 그냥 닥질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목적 설정이 불명확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목적의 설정.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유튜브를 저 혼자 제 방에서 시작을 했다고 쳐요. 목적이 일주일 후에 10만, 6개월 후에 100만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아마 기껏해야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둘 가능성이 되게 크죠. 왜냐면 매일이 실패니까. 안 될 테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나름 자기 셀럽인 줄 알고 이렇게 이것저것 그리고 자기가 지식적으로 풍부한 줄 알고 막 했는데 이건 알고리즘이 그렇게 안 돌아가더만. 그게 다가 아니더만. 잘생겼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생기고 콘텐츠 좋고 네트워크 좋고 사람 좋고 아니야.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맞아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목적이 적당히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목적을 세워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목적을 계획에 맞게 적절히 세분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거 유튜브 잘하는 방법 교수님들은 잘 알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게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수강 신청하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근데 수강 신청 중에 강의 내용을 어차피 모르고 강의 신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 보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똑같은 커리큘럼에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강의더라도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수강 신청 인원이 많이 바뀌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 2개를 한다고 해보세요. 조직을 관리하는 팀장의 덕목이라는 강의 제목이 하나 있고 코로나 시대 리더들은 어떻게 부하들을 다스릴까? 이걸 두 번째 강의 제목으로 올리면 어디에 수강 신청이 많을까요? 두 번째가 많겠죠. 그렇겠죠. 강의 내용은 똑같지.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런 거 유튜브도 똑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사람들이 더 유튜브 상에서 선호하는 그 형태가 있거든요. 포장지. 그거에 대해서 보통 이제 잘 신경을 안 쓰니까 그거 거의
그게 한 50%거든요. 아, 그러면 청취자 입장에서도 수강생들이랑 똑같겠구나. 일단 제목 네. 보고 수강 신청해놓고 네. 클릭해서 들어왔다가 네. 구독 신청하고 보다가 네. 상상했던 그 내용이 아니면 네. 구독 취소하고 나가버리는 떠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근데 뭐 문 열고 들어와야지 짜장면을 짬뽕에다 시킬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단 문 열고 들어오게 하는 게 한 반이기 때문에 그게 교수님들은 또 어떤 부분을 또 20대나 뭐 20대 학생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니까 경험적으로 잘 안다고 착각들을 하죠. 아, 그래요? 유튜브 하시면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일에 대해서 목적들을 제대로 세워놓지 네네. 못하고 네, 목적. 허황된 목적들을 세워놓으니까 제가 예를 드는데 그 고3 때 공부 안 하다가 고3 때나 공부 좀 할래라고 네. 고3 때는 첫 달에 결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네. 그때 봤더니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애가 딱 실력 수학의 정석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 책 집에 있으니까 네. 딱 펴놓고 시작을 합니다. 잘 되겠어요? 아, 근데 안 되죠, 안 되죠. 인수분해 두째 페이지에서 절대 안 나가지. 네. 예. 그러려면 제가 많이 쓰는 공부 방법은 새로운 거를 공부할 때 제일 쉬운 거 네. 짧은 시간 들여서 전체적인 그 숲의 그림을 알 수 있는 쉬운 거를 여러 개 보는 겁니다. 여러 개를 보고 나면 이게 대충 뭔 얘기구나를 알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가는 공부를 하는 게 제 습관인데 네네. 이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다 하려고 그러면 실력 수학의 정석 통계까지 가려면 맨 뒤인데 네네네. 거기 인수분해 첫 페이지에서 그거 못 나가고 있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수학 참고서 중에 보면 짧고 훨씬 쉬운 것들이 있거든요. 네. 내가 공부 안 하던 놈이 지금에서 100점 어차피 못 맞는데 그냥 한 70점 맞을 생각하고 네.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게 맞죠. 처음부터 100억 어떻게 벌어요? 그렇죠. 지금 엄마한테 오늘 아침에 10,000원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집에서 나왔으면서 네. 그럼 처음에는 하다못해 부모님한테 용돈 안 받는 것부터 목적을 세워야지. 그렇죠. 그 다음부터 조금씩 네. 목적을 세우면 그 다음엔 되더라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우울하신 분이나 불안한 분들을 주로 만나는데 네. 사실은 세상에 우울하고 불안한 분, 그런 거 한 번쯤 안 겪어본 분들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어요. 네. 근데 병원까지 가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죠. 통계에 보면은 우울 증상이나 불안 증상이 있는데 병원까지 가는 분들은 전체 치료가 필요한 분들 중에 15%도 안 된다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런 병원 치료가 필요함에도 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우울증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사람이.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뭔가 본인이 그 병원 안 오더라도 쉽게 말하면 약도 안 먹고 정규 상담까지는 안 하더라도 본인이 기력만 있으면 셀프로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어디서 할 수 없을까라고 네. 하다가 이분들의 공통 증상이 뭘까를 고민을 먼저 시작했어요. 네네. 제가 이제 명색이 학자 중에 하나다 보니까 학자들의 책모 아시죠? 뭔가요? 쉬운 얘기 어렵게 하는 거. 그리고 왜 1, 2, 3, 4 이렇게 붙이는 거. 네. 그 실제로 학자들이 우울증의 공통 증상을 뽑아냈더니 네네. 넘버1이 우울함일 것 같죠. 그렇죠. 그게 아니었어요. 우울증인데 우울함이 넘버원이 아니에요? 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네. 그 우리나라에서 2년마다 그 정신건강 조사를 해요. 네. 우울증, 불안증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우울증 증상 중에 제일 흔한 게 우울한 감정이 아니었고요. 네. 넘버1이 피곤함이었어요. 네. 피곤함의 원인이 우울함이 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흔한 증상이 피곤함, 그 다음 증상이 의욕 없음. 그 다음에 뭐 불면증 뭐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네네. 감정적으로 우울함이라는 게 증상에 있었죠. 근데 재밌는 건 공황장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불안 증상, 네. 불안 증상 중에도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피곤함과 무기력함이에요. 불안할수록. 네. 어머. 더 웃긴 건 왜 성인 요새 ADHD라 그래서 집중력 떨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분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도 네. 피곤함과 무기력감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즉 굳이 진단까지는 안 붙더라도 네.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이제 회사 다니는 분들도 있고 회사 사장들도 있고 네. 회사 신입생들도 있고 이럴 텐데 학생들도 있고 이분들이 가장 얘기하는 게 나 요새 자꾸 집중이 안 되고 피곤해. 요새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 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네. 친구들끼리 소주잔 앞에 놓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분들한테 내가 해드릴 얘기를 그러니까 15%만 온다 그랬잖아요. 네네. 나머지 85%가 도움을 좀 받게 할 얘기를 무기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네. 라고 해서 그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